안녕하십니까, 유상규 교수입니다. 오늘은 영등포구청 부동산 정보과에서 영등포 구민을 위한 부동산 알짜 상식을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깡통 전세 사기와 주택임대차 보호법, 신탁 등기된 물건, 다가구 주택 권리 분석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세 사기 피해 사례부터 보겠습니다. 자, 깡통 전세 사기는 신축된 것, 즉 새로 짓는 빌라 등으로 시세를 알기 어려운 매물에서 일어납니다. 매매 시세와 같게 뻥튀기 해서 싸게 해줬다 식으로 해서 계약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로는 강서구가 제일 82.6%로 높습니다. 그렇게 전부 전세가 비율 90% 이상 계약하는 상태입니다. 건축주와 직접 계약을 하였으나 추후에 명예를 임대사업자에게 넘기거나 집주인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건저당이 설정되거나 명예만 빌려주는 바지 집주인이 등장하는 경우입니다. 자, 피해 사례 첫 번째로 보면은 594채의 주택을 갭 투자로 보유한 임대사업자로 주택보증공사에서 블랙리스트로 분류하여 해당 임대사업자의 매물은 반환 보증 가입이 어려울 뿐더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주택에 가압류를 해놓은 상황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 사례는 선순위 보증금 금액을 다르게 알려주거나 사문서를 위조하여 세입자 115명에게 사기 행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합계를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사례로는 다가구 상가주택 등 공인중개사와 짜고 건물 내 모든 호실을 전세로 만든 뒤 경매로 넘겨서 세입자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고, 네 번째 사례는 집주인과 월세 계약을 한 임차인이 집주인 행사를 하며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합니다. 자,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했다고 하고 대리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자격증을 대여받아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차리고 월세를 여러 채로 주택을 임차한 뒤 가짜 주인을 내세워서 중복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입니다. 여섯 번째 사례는 관리소장이 대리인 행사를 하며 보증금 차익을 가로채는 겁니다. 건물주에게는 월세를 계약했다 하고 전세로 넣는 사례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사례는 동일 물건의 이중계약입니다. 한 물건에서 여러 명이 계약을 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사례는 신탁 소유 건물 사기, 신탁 등기가 된 거, 이 건물을 신탁 등기보다가 앞서 해주겠다고 그 건물을 이야기를 하고 지금 계약한 사례입니다. 지금 관악구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당했던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좀 이따가 신탁사에 대해서는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갭 투자인데 이게 임대사업자의 갭 투자, 악질 갭 투자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은 건축주가 신축 후 분양이 어려운 것을 노려갖고 싸게 매입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쉽게 하기 위해서 1억으로 했는데 8세대를 세대당 1억으로 하면은 8억에 통매매라 그럽니다. 8채를 한목에 싸게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분양가를 이제 1억에 매입을 해서 1억 5천으로 책정합니다. 그래서 분양가의 80%인 1억 2천에 전세 계약을 하겠다고 광고를 하고, 자, 갭 투자자는 한 채당 2천만 원을 8채를 하면은 1억 6천만 원의 수익을 챙기고 사라집니다. 이게 또 공인중개사는 또 중개 보수를 챙기게 되죠. 만기 후에 세입자를 구하기 전까지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고 세입자는 이사 갈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인 처지입니다. 자, 우리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세를 살든 내가 세를 놓든 간에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꼭 알고 가야 되겠다. 이건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대항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남한테 대항을 할 수 있는 힘이죠. 그죠? 자, 이건 뭐냐 하면은 우선 계약을 작성을 하고 그 집에 잔금을 치르고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점유를 한다 그럽니다. 자, 대항력은 점유를 하고 주민센터에서 주소 이전을 합니다. 주소를 바꿉니다. 그죠? 즉 다시 전입 신고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점유를 하고 전입 신고를 하면은 이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 대항력은 집주인한테, 즉 임대인한테 내 보증금 안 주면 못 나가 하면서 대항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항력이 생기면 돈을 꼭 받고 나와야지 돈을 보증금을 안 받고는 못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대항력이 첫째 생겨야 되고, 이 대항력이 생기고 주민센터에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우선 변제권이 생깁니다. 자, 우선 변제권이 생기면 이 집에 내가 선순위 1등, 2등, 내가 몇 등이냐? 그럼 여러 세대가 살면은 이 집에 날짜로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로 보면은 우선 변제권이 내가 1등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많이 물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아저씨, 아줌마, 애기, 그러니까 한 세대가 지금 아저씨 이름으로, 남편 이름으로 지금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전세 계약서가 되어 있는데 이 남편이 직장 때문에 부산으로 퇴근을 해갑니다. 이제 일단 퇴근을 해가고 이 집에는 부인하고 아기하고만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계약을 작성한 남편께서는 부산으로 가고 없습니다. 그죠? 그런 찰나에 이 집에 경매가 들어온다 하고 경매 기입 등기가 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또 이 남편은 부랴부랴 또 다시 퇴근을 해서 이 집에다가 전입신고를 합니다. 그럼 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오늘 날짜로 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사 오는 날짜는 아닙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되냐 안 되냐 이거 갖고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판례에서 일시적인 태그로 인하여 된 것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인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많이 물어오는 중에 또 하나가 딸과 엄마입니다. 그죠? 딸이 엄마를 서울에다가 방을 하나 얻어줍니다. 그러면 딸 이름으로 이 계약을 하고 딸은 부산에 갑니다. 부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게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오는 게 많은데 지금 우선을 착각할 수 있는 게 엄마와 딸이기 때문에 착각을 하는데 앞에 이야기했다시피 대항력이라는 것은 그 집에 점유를 살아야 되고 또 주민등록에 옮겨져야 됩니다. 그런데 딸은 지금 현재 부산에 살고 부산에 태그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딸하고 엄마하고의 딸 이름으로 된 것은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아들이 서울대에 입학을 해서 원룸을 하나 얻었는데 가가 보니까 아들이 나이로 따지니까 미성년자입니다. 그래서 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아버지 이름으로 계약을 하고 아들이 그 집에 살 때는 이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대부분 판례에서 우선권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여러분들은 참조하시고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데 이 최우선 변제권은 말 그대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최우선적으로 방 하나 얻을 수 있는 돈을 주겠다. 자, 이런 이야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서울에서는 1억 5천만 원 미만, 즉 1억 5천만 원 이내에 되는 사람은 없는 사람으로 보고 만약에 뭔가 경매가 되고 했을 경우에는 5천만 원을 최우선 변제권으로 주겠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그 집에 경매 낙찰되는 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집을 얻을 때 1억 5천만 원 미만으로 얻는데, 그러면은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이상 된다 그러면은 월세로 돌린다든지 일단 그런 방법도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떤 때는 이 중개사가 여러분들 중개사가 이제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혹가다 한 번씩 중개사들도 이제 모르는 사람들도 간혹 있게 됩니다. 뭐냐 하면은 이 집에
5억짜리 집인데 4억 8천까지 자, 모든 채권이 저당권부터 해갖고 전부 다 꽉 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이야기합니다. 아, 이 집에 전세 5천 들어오면은 서울에는 최우선 변제권이 1억 5천에서 1억 5천 미만이면 5천만 원을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는 아닌 게요. 이 집에 채권이 꽉 차 있을 때 알고 들어왔을 때는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대부분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을 얻을 때 일단은 이 집의 모든 저당권이라든 채권이 많으면 일단 의심을 하고 계약을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만기 때 보증금 반환을 안 해줬을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하는 거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는 거하고 두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요즘은 이제 같이 하는 수도 있는데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이제 일단 판결이 나면은 그 집에다가 압류를 해서 이제 경매를 붙이는 거고,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것은 임차권에 만기 때 보증금 반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집 등기상 증명서에 임차권이 등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전세 5천 같으면은 전세 5천까지 금액이 등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등기가 되고 난 뒤에는 이 집을 팔 수도 없고 또 새 들어올 사람도 보면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악덕 임대 업주로 보고 지금 누가 이사를 안 올라합니다. 그죠? 그렇게 임대인이 이제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은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안 줄 경우는 이거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한 서류를 법원에다 신청을 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서울 시내 강남에서 이제 건물을 갖고 있는 분인데 전화가 옵니다. 전화 와서 자기 원룸에 3,500만 원에 사는 젊은 친구가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해놔놓고 3년 동안 연락이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됐든 그 친구를 찾아서 서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손해배상도 요구하면 자기가 필요하면 해줘야 되고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아는 사람이 만약에 임대업을 한다 그러면은 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해서 등기가 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자, 여기서 제가 공인중개사 분들께 강의를 하면서 문제를 내면은 반반으로 엇갈리게 됩니다. 그럴 때 반반입니다. 자,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은 그 집에 있으면서 하고 나와야 됩니까? 나와서 해도 됩니까?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은 나와서 해도 된다, 뭐 어떤 사람은 하고 나와야 된다 이렇게 반반 나뉘게 되는데, 결론적은 그 집에서 있으면서 하고 등기된 걸 보고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쉽게 풀리잖아요. 저 앞에 대항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집에 나와버리면은 점유를 안 하기 때문에 하면 대항력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는 것은 그 집에 있으면서 하고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 계약의 경신인데 우리가 세입자가 원해서 계약을 1년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년을 계약을 할 수는 있는데 임대인이 원해서 1년은 할 수가 없다. 자, 이것만 아시면 되고, 본인이 원하면은 1년을 계약할 수 있다. 그래서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취직시험을 봐서 본사에 왔는데, 본사에서 이제 교육을 1년 동안 받고 이제 1년 뒤에는 이제 부산으로 지사로 내려가겠다라는 그걸로 갖고 이제 서울 와서 계약을 합니다. 나 1년만 살게요 하면은 본인이 원했을 때는 1년 계약이 성립이 된다. 그런데 문제는 1년 뒤에 부산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너 지금 1년을 더 이 본사에 있어야 되겠다라고 통보가 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당황을 하죠. 그죠? 자, 그럼 집을 또 얻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임대인한테, 집주인한테 저 이런 사정이 있어서
1년을 더 살게요 하고 통보만 하면 끝이다. 그렇게 2년을 살 수 있다, 주택은. 자, 그러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보면은 기간이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은 2년으로 본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1년을 계약했지만은 2년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거 계산하시고, 자, 묵시적 갱신의 계약 해지, 이렇게 나오는데, 묵시적 갱신의 뜻은 말 그대로 묵시, 말 없이 서로가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는데도 지금 현재는 임대인은 6월에서 1월 사이 통보하고 임차인은 1월 사이 내가 살겠다 나가겠다 통보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2월 사이가 되는 거는 다음 달 12월 10일이 되면은 이제 이후부터는 6월에서 2월 사이가 됩니다. 자, 6월에서 2월 사이니까 언제든지 늦어도 2월 전에는 내가 나가겠다 살겠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말이 서로가 없을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자, 묵시적 갱신이 됐을 경우는 어떤 현상이냐, 이래 보면은 똑같은 조건으로 재계약된 걸로 본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조건으로 재계약됐기 때문에 임대인은 나가라 소리 못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묵시적 갱신이 됐다 그러면은 임차인은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죠? 그러면 임대인은 굉장히 불리하게 되고, 왜? 계약 기간이 딱 정해져 있다 그러면은 그 계약 기간까지 내가 반환할 보증금을 만들면 되는데, 묵시적 갱신이 되면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은 된다 하니까 언제 나갈지도 모르고 불안합니다. 그죠? 그 돈 또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묵시적 갱신이 되면은 임대인이 가장 불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우리가 가장 이제 또 돈하고 결부가 되는데 중개 보수 문제입니다. 중개 보수는 일반인들은 중개 수수료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묵시적 갱신이 됐을 경우는 이유 불문하고 임대인이 낸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가족이 만약에 이 임대업을 한다 그러면 묵시적 갱신은 하면 안 되겠다. 그죠? 그런데 우리 아들이 서울서 공부를 하면서 세를 산다 그러면은 묵시적 갱신하는 게 가장 좋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서로가 세를 놓든 내가 세를 살든 간에 요 경우는 알고 계셔야 되고, 근래에 와서 지금 계약갱신 요구권,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말이 이제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은 정부에서 2년, 아까 같이 기간이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은 2년으로 한다 했는데, 2년을 만기하고 계약갱신 요구권을 쓰면은 2년을 더 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임차가 완성되면 4년을 살 수 있다, 이런 뜻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이제 생기게 됐는데, 이 계약갱신 요구권으로 계약이 갱신됐을 경우는 묵시적 갱신하고 같은 효력이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계약갱신 요구권으로 계약을 하고 난 뒤에는 이 세입자는 언제든지 나간다라고 할 수 있는데, 나간다라고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거기다 중개 보수, 즉 수수료 같은 경우는 그것도 임대인이 낸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7가지 정도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꼭 숙지를 알고 계시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신탁된 등기 부동산 임대차 계약인데, 자,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니까 신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신탁 같은 경우는 중개사무실에서 이걸 다 해줘야 되는데, 중개사무실에서도 이 신탁이 되면 어떻게 할 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유리하다. 자, 그러면은 신탁이 되어 있으면은 등기에 신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인이 신탁이다, 이래 보시면 되고, 주인이 신탁이기 때문에 신탁회사와 계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신탁 종류는 개발 신탁이니 관리 신탁이니 처분 신탁이니 담보 신탁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90%는 전부 다 담보 신탁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돈을 은행에서 빌리는데 이 수익권 정서를 신탁회사에서 보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신탁회사를 이제 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주인이 신탁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신탁을 하는 이유는 이제 보통 일반 사람들이 은행에 저당해서 대출하는 것보다는 경비도 저렴하고 또 담보 가치가 또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왜? 신탁회사에서 보증을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훨씬 유리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즘은 신탁회사에 맡기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탁자, 수탁자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제 지금은 조금 쉽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얻으려고 하는 집이 신탁 등기가 돼 있다 그러면 물론 부동산에서 걸러주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여기에서는 무조건 신탁회사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악구에서 이번에 이제 일어난 이런 걸 본다 그러면은 자, 신탁회사보다가 앞서게 아까 앞선 우선권을 앞서게 해주겠다 이렇게 사기를 치고 했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신탁된 거는 일단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가구 주택 권리 분석. 자, 권리 분석이라는 것은 이 집에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든 사항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집에 들어가야 될 게 뭐냐? 그럼 등기상 증명서를 떼서 첫 번째 진정한 권리자가 누구냐? 이 집의 주인이 이 사람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이 갑구, 을구가 있는데 갑구에는 어떤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에는 저당권에 대한 사항, 뭐가 얼마의 은행에 접혀 있는지, 압류, 가압류가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이는 그걸 쭉 하는데 여기서 그 사항 자체는 공시되는 권리입니다. 그래 눈으로 보이는 권리이기 때문에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공시되지 않는 권리사항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시가 안 되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 공시되지 않는 권리 중에 가장 지금 뛰어나는 게 지금 임차권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하는 선순위 임차권, 이 집의 세입자가 1층에는 얼마 있고 2층에는 얼마 있고 3층에는 얼마 있고 이걸 모든 걸 보고 봐야지만 내가 들어갈지 말지 의사결정을 하는 좋은 어떤 케이스인데 속이든지 안 가르쳐 줍니다. 집주인이 아까 그랬지 10억을 지금 보증금 합계가 10억인데 5억밖에 안 된다고 하고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계약서를 쓸 때 본다 그러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보면은 다가구 주택에 이 서류를 제출했는지 미제출했는지 이걸 이제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거는 이 집에 대해서 이 집에 대한 선순위 보증금 합계를 알려달라. 이거는 주인이 가서 임대인이 가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달라 이렇게 하면은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은 우리가 확정일자 보유 및 임대차 정보 제공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라서 이거는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약에 안 해준다 하고 뒤로 뺀다고 이렇게 했을 경우는 이 집은 계약은 하지 말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떠나갖고 공시되는 어떤 공부상에 나타나는 것은 눈으로 보이지만은 앞선 선순위 보증금 합계는 안 가르쳐주면 모릅니다. 그죠? 그걸 꼭 주민센터에서 집주인이 가서 뗄 수가 있으니까 그걸 확인을 해달라. 그걸 안 해주면 계약을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고 있는데 이건 아파트에 대해서입니다. 아파트는 이 아파트 주인한테 아파트 소유자한테 이 아파트에 모든 어떤 나중에 하자가 생겼을 경우는 이제 수선할 수 있도록 이제 관리비에 포함을 해서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집을 세를 낳았기 때문에 원래는 집 주인이 내야 될 걸 세입자가 지금 그 월 관리비에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가 돼서 나갈 때는 싸움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내 돈이라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런데 장기 수순 충당금은 임대인이 내야 될 걸 임차인이 세를 살면서 냈기 때문에 임차인한테 당연히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중개 보수인데 우리가 수수료 문제 때문에 많이 이제 이렇게 막 이래 합니다. 그러면 아까 같이 잠깐 이야기가 될 때는
중개 보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되는 거는 만약에 묵시적 갱신 때는 무조건 임대인이 낸다 이렇게 했죠, 그죠? 근데 보통 내가 계약을 안 지키고 만약에 2년을 계약을 하고 1년 1개월만 살고 지금 이사를 간다 할 때는 지금 임대인이 그러니까 네가 만기를 안 지켰으니까 세입자가 내라.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툼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중개 보수는 이유 불문하고 임대인이 냅니다. 집주인이 내야 하고 지금 임차인하고 관계는 네가 나하고 2년 동안 계약을 하고 1년만 살고 나가니까 계약 위반을 했습니다. 그죠?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물래, 중개 보수를 물래 이런 소리거든요. 자, 그래서 그거는 잘 봐서 이제 일단은 타협을 하시면 되고, 일단은 중개 보수에 관한 거는 일단 집주인이 내고 집주인은 여기다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떤 데 보면은 이 학생 젊은 친구들한테 이 임대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노련한 분들이 만기 10일을 두고 이사를 하는데 네가 만기 안 지켰으니까 네가 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상담이 들어옵니다. 이럴 때는 수원지방법원 판례가 만기 3월을 두고 이사를 가는데 임차인한테 중개 보수를 무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례를 찾아갖고 나오면은 자, 우리가 100% 이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같이 조금 내가 만기를 안 지켰을 경우는 계약 위반으로 해서 서로가 협의를 해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민법 제 623조의 임대인의 의무인데, 이 임대인의 의무는 예를 들어서 보일러가 고장을 났는데 이 겨울에 네가 사용을 잘못해서 났잖아. 그리고 또 세입자는 나는 할 도리를 다 했는데 이 보일러가 오래돼 갖고 고장 난 건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 자, 그래서 이제 이 다툼이 있을 경우는 623조로 따지면은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하게끔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게 623조입니다. 즉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고쳐줄 의무가 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또 언제든지 임대인한테 통보를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또 보면은 우리 중개사 계약을 할 때 보면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보일러에 사용한 날짜를 적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단 세를 얻었을 때는 보일러를 꼭 확인을 하고 보일러 옆에 날짜가 제조 날짜라든지 지금 사용한 날짜를 꼭 확인을 해라. 자, 그러면 옛날 한 4, 5년 전에 지금 서울에 굉장히 눈이 많이 오고 추웠습니다. 그때 보일러가 많이 터져서 민원이 들어가니까 서울시 매뉴얼에 내놓은 거는 보일러 수명을 7년으로 본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수명이 7년 이상 되면 임대인이 새로 교체를 해야 되고, 그 밑으로 되면은 이제 임차인하고 이제 조금씩 나눕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5년을 사용했다 그러면 2년이 남았으니까 2년은 임차인이고 5년은 임대인이 하도록, 자, 그렇게 매뉴얼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34조에 보면은 임차인의 통지 의무가 있는데, 만약에 무슨 일이 고장이 났다, 뭐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가 뭐가 나타났다, 이럴 때는 지체 없이 임대인한테 통지해야 된다. 이게 임차인의 통지 의무입니다. 자, 뭔가 고장이 났을 때 내가 통지를 안 하고 내가 고쳤다 그러면은 임대인이 나 이거 인정 못 하겠다 그러면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그래서 뭔가 고장이 나고 뭔가 있을 때는 임대인한테 통지를 하고 그걸 고쳐도 되겠습니까? 하면서 다 고치고 난 뒤에 일단 영수증도 첨부를 해 놓는 게 좋다. 자, 요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계약 전에 할 일은 보면은 우선은 우리가 전세든 월세든 우리가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정상 등록이 됐는지 안 됐는지 들어가셔갖고 위에 게시 의무가 5개가 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일단 누구 이름으로 된 건지, 지금 내하고 지금 앉아 있는 사람이 그게 중개사 자격증에 사진이 붙어 있으니까 맞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하는 게 좋다. 두 번째는
지금 내가 세를 얻을 이 건물에 대해서 건축물 관리대장하고 뭐 토지대장이라든지 공부상이라 합니다. 공부. 그래서 이걸 확인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이 집에 이 임대인이 사업을 해서 어떤 국세든지 지방세든지 안 내서 이 집에다가 경매로 날아가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밀린 세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납세 완납 증명서라도 붙여주세요 하는 게 좋다. 그거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등기상 전부 증명서에 보면은 이제 일단 신분증을 봐서 진정한 소유자가 이 집 주인이 맞는지를 일단 보여달라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남편하고 부인하고 두 명이 공동 명의가 돼 있다. 안 가면 뭐 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는데 아들이 대리인으로 온다. 이럴 경우는 언제든지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를 돼야 된다. 이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이 첨부가 되지 않을 경우는 이 계약을 한번 미뤄볼 필요가 있다. 왜? 의심이 나니까요. 자, 일단 그렇습니다. 안 그렇다 그러면 꼭 대리인이 온다고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을 첨부 안 하면 이 계약을 못하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특약사항에 본 계약은 대리인이 아들 누구누구와 계약을 하고 잔금 치르는 날 본인이 집정 서명 날인하기로 한다. 이런 특약을 집어넣어서 도장을 날인을 하게 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 그때도 안 오면은 잔금을 안 치르면 되겠죠. 그죠? 자, 그는 위험을 좀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계약 후 할 일에 본다 그러면은 잔금 후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아까 이야기했죠. 그죠? 확정일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생긴다. 자, 그걸 일단 확인하시고, 그리고 지금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는 1년이 미뤄졌는데 내년 6월 1일까지입니다. 그죠? 자, 전세금 6천만 원,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월세 30만 원 이상은 임대차 계약 신고를 주민센터에 해야 된다. 이것도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일단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꼭 하는 게 좋다. 그런데 보통 직금으로 본다 그러면은 임대사업 등록자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75% 임대인이 내야 되지만은 그렇지 않는 임대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은 이 채권이 많아갖고 보증가입을 못합니다. 그런 집은 될 수 있는 대로 빠지는 게 좋고, 만약에 얻었을 경우는 이 집에 보증금이 가능합니까? 옛날에 임대인한테 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요즘은 임차인이 물어보지도 안 하고 보증금에 가입할 수 있다. 자, 머리에 두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금요일 날 오후에 잔금을 피하자. 자, 금요일 날 다음은 휴일이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피해를 보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잔금 치르는 날, 예를 들어서 잔금 치르는 날 임대인이 잔금을 받고 은행에다 대출을 저당권을 합니다. 은행에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이 금액은, 효력은, 대출은 금요일 날 오후 0시, 그러니까 0시에 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저당권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임차권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으면은 이길 0시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벌써 하면 이 순위가 아까 대출금에서 밀리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금요일 오후 잔금하는 거는 피하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어떤 지금 집을 얻는 데 필요하고 요즘 이제 유행하고 있는 깡통 전세 사기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일단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